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미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삼봉과고요. 농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농식품 전문 모태펀드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저희 모두 이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하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박춘성 투자운용본부장님이랑 김현우 CKD 창업투자 이사님이십니다. 먼저 발표 약 20분씩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농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춘성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동안 농식품 모태펀드의 역할과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고 농식품 모태펀드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기존의 보조융자 중심의 정책금융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출자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 외에도 민간 자금이 결합된 제3섹터형 투자금융 시스템입니다. 올 9월 기준으로 모태펀드에서 1조 3,224억 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 1조 137억 원을 더해 누적 운용 자산은 2조 3,36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금에는 정부의 신규 예산 7,667억 원과 기투자되어 회수된 자금 5,55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대비 운용 자산을 비교한 출자 승수는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태펀드는 민간 자금과 함께 농식품 펀드를 결성하고 그 펀드가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출범할 당시 우리 농식품 산업은 투자 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역시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금원에서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 교육, 컨설팅하는 투자전 지원 사업과 경영 재무,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하는 투자 후 지원 사업을 모태펀드 운영과 함께 큰 축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투자 지원 사업은 모태펀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원 사업 역시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어시스트를 구축해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유망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해당 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투자 회사들이 우리 농식품 산업 및 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4개의 농식품 펀드가 결성되어 868개 경영체에 1,412건 총 1조 6,95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영체별로는 평균 1.6회 투자받았고 투자 금액은 건별로는 12억 원, 경영체 단위로는 2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융자금 중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건당 500만 원 수준의 농축산 경영자금과 중대규모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당 3천만 원 수준의 농업종합자금이라는 그 두 개의 융자금 자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융자금 자금과 더불어서 농업정책금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와 미래 농업은 토지 노동 자본의 전통적인 생산 요소 외에 기술 R&D와 창의성 아이디어, 거버넌스가 성장을 이끄는 창의 혁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농식품 모태펀드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2010년 농식품 모태펀드가 도입된 이후 연간 투자 금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산업별 투자 비중을 보면 식품 분야가 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농업과 축산업 순입니다. 수산은 10%, 비농업은 16% 정도입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하고 100개 내외의 유망한 경영체를 발굴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농식품 농업종합자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종합자금이 연간 3조 5천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그 대출에 비하면 아직 그 투자금융의 그 규모가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의 10분의 1인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투자금융이 조달되어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후기 기업 투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장 단계에 있는 중기기업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는 중기기업이 투자받은 기업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의 투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한 2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기획자 A씨를 운용사로 참여시키고 있고 우리원 자체 역량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투자 지원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창업 후 몇 년이라는 그 기준으로 초기, 중기로 나누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는 그것보다는 창업 스타트 단계인지 아니면은 연차가 좀 되었어도 아직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그 소규모 경영체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인 동시에 투자금융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140개 펀드 중 25개 펀드를 청산을 했고 내부 수익률은 7.32%를 기록했습니다. 25개 중 6개 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피투자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투자 시점을 전후해서 고용인원은 연평균 5.3%, 매출액은 연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없으나 올 9월 말 기준 푸드테크 분야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1천억 원 이상 예비 유니콘 기업 21개 중에서 13개, 300억 원 이상 아기 유니콘 기업 17개 중에 14개, 전체 41개 유니콘 기업 중에 23개가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농식품 모태펀드는 투자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자금과 더불어 농식품 산업과 경영체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민간 자본이 유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신규 결성된 조합 중에는 그 모태펀드 그리고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에서 출자한 비중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민간 출자는 2021년과 2022년에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 2년 동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농식품 모태펀드의 농식품 투자 계정 출자 비중을 보면 정부가 출자한 비중이 58% 있고 민간 출자 비중은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 자금 중에서 금융기관이 11% 수준이며 개인은 0.3%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진입 장벽 완화 및 세제 등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농식품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과 농식품 투자 조합법 개정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출자할 때 법인세를 취득 가액의 5%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벤처 펀드에 출자를 할 때 2,500만 원 한도에서 그 10% 소득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5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소득 공제 한도를 포함해서 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이 뭐 더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개인이 이 농식품 투자조합이나 이럴 때 출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2,500만 원이 그 출자를 유인하는 그런 그 동기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2,50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벤처 펀드에 출자할 때 소득 공제를 받는 그 10% 소득 공제를 받는 항목에 저희 농식품 투자조합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에 개인이 출자를 해도 그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현재까지는 이제 기재부 입장은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법의 취지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저희 법은 벤처 포함해서 농식품 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벤처를 초점을 맞춰서 만드는 그 항목하고는 아직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그 정부 내에서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7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그 주식을 매각하고 남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 기업들 지금 좀 전에도 벤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존의 그 창업 중소기업 벤처 이게 이제 저희 농식품 쪽에서 기준으로 삼던 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법을 타 기관 타법을 이제 저희가 준용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창업 후 7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속 투자를 하거나 기투자된 걸 세컨더리 펀드가 넘겨받을 때는 또 이 해당이 안 되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펀드의 개인 출자자에 대한 소득 공제 근거 마련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 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제 계속 그 검토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투자조합법 개정안이 그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 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저희 농식품 산업이 처음부터 벤처라든가 그 펀드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쫙 가져온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시스템에 이제 좀 실용적인 저희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식품 투자 조합을 이제 먼저 만들고 그 사후 여건들은 이제 하나씩 그 현안이 될 때마다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저희 농식품 투자 조합으로 이제 등록하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처에 다른 제도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세컨더리 펀드라는 거는 저희 그 펀드가 출자를 하고 이것이 이제 그 거래소에 출자한 주식을 올릴 수 있으면 그 주식을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펀드를 만들면 통상 8년짜리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연장을 해도 10년인데 그런 그 투자 기간이 끝나면 그 펀드를 운영한 회사는 그 펀드를 그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어딘가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장에다 팔지 못했을 때는 그 펀드, 기존의 펀드가 투자했던 지분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펀드가 또 다른 펀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두 번째 펀드, 첫 번째 펀드는 경영체에다 직접 투자한 거고, 두 번째 펀드는 첫 번째 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시장에다 매각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약간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 넘겨받아서 계속 그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펀드를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펀드를 하면은 그 펀드에는 그 출자자라는 그 분이 있고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를 이제 펀드 운용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시장이 펀드의 가장 메인 그 운용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창업 기획자라고 엑셀러레이터라고, 예전에는 이제 뭐 컨설팅하고 하던 그런 업종이 투자와 이렇게 경영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업종으로 좀 전문화된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펀드 운용사의 기능을 최근에 같이 병행을 해주고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기존의 벤처 캐피탈은 VC, 그리고 이 창업 기획자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쓰는 AC라고 이제 약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 발굴 육성의 강점을 지닌 그 창업 기획자가 농식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내용이 법률 개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농식품 펀드에 그 투자된 출자자 지분, 그 지분 자체도 다음 펀드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이 관련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계속 그 지분 투자만 받게 되면 회사의 지분이 계속 한없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량한 회사에 대해서는 펀드 밑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차입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이쪽 벤처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 자산을 400%를 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출자를 하는데 이제 제약으로 돼 있고, 특히 농식품 펀드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지방 금융기관들인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지방 금융기관들이 농식품 펀드, 농식품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농심보라는 이제 농업의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농식품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추가로 농심보의 어떤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금융을 연계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농심보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가 또 다시 그 다음에는 투자를 받아서 서로 보증과 투자가 이렇게 상호 순환하다 보면 금융의 어떤 그 투자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식품 그 펀드 투자 금액 3조 원 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맞춤형 펀드 조성, 농림수산식품 투자 선순환 체계 마련,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혁신을 이끌어갈 그린바이오 펀드, 세컨더리 펀드, 청년 기업 성장 펀드, 푸드테크 펀드, 수산 펀드 등을 지속적으로 결성하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현우 이사님께서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관련 투자 사례와 시사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KT 창업투자의 김현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금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희가 투자한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 CKD 창업투자는 1997년에 설립된 벤처캐피탈 1세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용 자산은 3,145억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종근당 홀딩스가 저희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금산분리에 의해서 최근에는 종근당 오너일가로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많은 투자를 좀 집중해서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6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집행해왔는데 그 중에서 약 4분의 1 이상을 저희가 농식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약 84%가량을 스마트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스마트 농업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 배경에는 저희가 여기 오신 뭐 BNK 벤처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팜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자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뿐만 아니라 회수 측면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많은 그런 IPO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우듬지팜, 그리고 그린바이오 회사인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기식을 개발했던 이제 고바이오렉과 지노맨 컴퍼니와 같은 이런 우수한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하고 IPO를 통해서 회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저희 그 모회사이기도 한 종근당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피투자 기업의 밸류업 활동들을 전개했던 부분도 유효하였고요. 최근에 저희가 전략적인 LP로 모셨던 그 경농가 딜소싱부터 스크리닝, 그리고 투자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농진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3개의 농식품 펀드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뭐 저희 최근에 이제 청산했던 펀드의 수익률이 멀티플로는 2.5배, IRR 18% 정도로 우수한 그런 트랙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3개의 농식품 투자 조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스마트팜 1호 조합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결성을 했고요. 투자와 회수를 모두 완료해서 이제 청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2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성 3년 만에 이제 투자를 모두 소진해서 지금 운용만 하고 있고요. 세 번째인 청년성장 농업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결성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펀드의 투자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팜 1호 조합은 스마트팜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스마트팜 2호 조합은 스마트팜에다가 탄소 중립까지 투자 영역이 좀 확장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년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차 농산업의 70%, 그리고 가공 유통에 해당되는 융복합 산업에 저희가 30%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대표자 나이가 만 49세 이하이거나 뭐 임직원에 대한 그런 나이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농식품 분야에 젊은 인력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농식품 분야의 이제 밸류체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농식품 분야에서도 스마트 농업 분야의 펀드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입, 재배, 생산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에 저희의 투자가 많이 오리엔티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따가 토론회 때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미스터바 같이 그 뭐 보관 유통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유망한 기업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했던 투입 재배 생산에서 벗어난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좀 투자했던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농업 분야의 우듬지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6년에 스마트팜 1호 조합을 결성하고 첫 번째로 투자한 스마트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NK 벤처 투자와 공동으로 30억씩 저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9,000평에 달하는 유리온실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후속 투자도 유치하면서 1,000평의 유리온실까지 완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3만 평 이상의 그런 유리온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3만 평의 온실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축구장 크기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15배에 달하는 그런 크기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저희가 온실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투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농업 회사들이 좀 단점이긴 한데, 관리라든지 회계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좀 미비한 점들이 저희가 관리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랜드 출신의 뭐 CEO, CFO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이런 분들이 회사의 프로세스를 다잡는데 노력을 하였고, 설립자인 이제 김호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하는 농업, 그러니까 생산 품질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회사의 성장에 대한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의 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한 개발이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 출시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저희도 결국엔 2023년에 스마트팜 최초로 이제 IPO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농업 분야에는 AI랑 로봇과 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의 노동력 감소에 뭔가 대안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양돈 쪽에 이제 도축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스라는 회사인데요. 도축 시장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상당히 3D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숙식 재고는 물론이거냐, 해외 연수, 여러 가지 인센티브 뭐 이런 걸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이 분야조차도 이제 결국에는 무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초정밀 비전 AI 기술과 정밀한 그런 로봇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에 빠르게 좀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농기계 자율주행 키트를 만들고 있는 이 긴트라는 회사도 저희가 투자를 하였는데, 트랙터 시장도 뭐 다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이 트랙터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관절이라든지 뭐 허리 이런 데도 무리가 많이 가고요. 실제로 옷이 끼어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 트랙터를 통해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완벽하게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완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트랙터에 이런 자율주행 키트를 이제 보급을 해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이렇게 글로벌 쪽에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반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방제 로봇과 같은 쪽으로도 계속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투자한 회사인데요. 다비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 기술을 통해서 위성 그리고 항공 영상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객체 탐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팜 농장 영상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린도 그룹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팜 오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축구장 크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축구장에 약 2만 배에 달하는 그런 팜 오일 농장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팜 오일 농장에 대한 토지 매력도 그리고 조림 분석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규모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또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부정확성 이런 걸로 페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저희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고 값싸게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린도 그룹에서의 좋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옆에 있는 주변 농가로도 계속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에 대한 저희 투자 사례인데요. 고바이오렉과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해서 건기식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그 가족사가 이제 종근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이제 종근당 그룹사의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그 소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균주에 대한 뭐 이전이라든지 공동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단순히 그냥 연결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사의 밸류업까지 저희가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성공적으로 둘 다 IPO에 이제 올라갔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투자했던 푸드테크 기업인데요. 스윗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투자한 자금으로 세 종의 이제 공장을 모두 이제 준공 완료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계속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릭 요거트뿐만 아니라 저당이라든지 비건 제품으로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업계에서 단일 제품으로 매출 100억 원 정도만 일으켜도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평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올해 한 26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뭐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그런 각 영역별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최근에 상당히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도 생기기도 하고 위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러한 변화에 새로운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회사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농구먼의 그런 도움으로 그런 마중물을 그런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펀드 만들어서 이 농식품 분야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긴 시간 예. 네네네. 기준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펀드별로 그 농구먼에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펀드별로 그 기준 수익률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0%부터 뭐 5% 뭐 이렇게 좀 펀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펀드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하나의 기업에 저희가 뭐 100%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씨 뿌리듯이 여러 기업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해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동안에는 그 펀드 운영하면서 손실 났던 케이스는 없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저희는 그 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펀드 연장을 계속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과 좌장을 맡게 된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미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자 두 분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특히 박준성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농식품 모태펀드의 어떤 성과 그리고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계획까지 잘 발표해 주셨고 특히 우수 사례나 어떤 운용상에서 있었던 좋은 기업들 경험에 대해서 김현우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토론자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하시도록 하시죠. 제 옆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아빠라는 회사 대표 서준열입니다. 저희 회사는 농식품 유통 기업이고요. 아까 그 CKD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산물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도의 어떤 태클을 발휘해서 농산물 판로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BNK 벤처투자의 조지만입니다. 저희 BNK 벤처투자는 BNK 금융 지주가 모회사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약 한 7개의 계열사로서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증권캐피탈 전문적인 금융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와 금융 지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은행하고 증권캐피탈 이런 금융 쪽에 업무를 좀 많이 했었는데 2019년도에 저희 BNK 금융지주가 민간 VC를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종합적 금융회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서 저희는 벤처투자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운용사에서 각각의 펀드를 많이 운용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약 한 16개 조합 중에 7개 조합을 농식품 펀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에는 저희가 농식품 일반 펀드 2개를 운영을 하면서 기틀을 좀 다져왔고요. 2021년부터 스마트 농업, 그다음 그린바이오, 그다음 스마트 농업 펀드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운용사하고 코집을 운영했고 올해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농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펀드의 주목적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도 하지만 또 민간 자본하고 같이 저희가 함께 손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 농식품 생태계에 좋은 이제 먹거리를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좀 감사드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농업 전문 기자 정혁훈입니다. 저희는 그 농업 분야 전반을 취재해서 기사화하기도 하지만 그 에그테크 혁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기술 기반의 농업 그리고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발굴해서 보도도 하고 또 그분들과 포럼 같은 거를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과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농공원과도 또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하고 저의 생각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김세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요 모태펀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앞서 두 분이 발표해 주신 자료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도 주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듣고 가서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농금원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전문가 분들이셔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실 수 알고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직접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또 조금 뭐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기자, 언론 그리고 정부 이렇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준열 대표님 먼저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꾸 첫 번째 순서 긴장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저희는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 그곳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사업은 사실은 아까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 밸류 체인 상에서 판매나 촉진, 마케팅, 유통 쪽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농식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이나 유통 쪽 영역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전국에 있는 개인 슈퍼마켓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은 코사마트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코사마트는 대기업처럼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각각이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농산물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방문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직접 그 물건을 가지고 뭐 소분이라든지 포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그런 어떤 영역을 어떻게 보면 농산물의 사막화된 그 영역에 저희는 직접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싱을 해서 프로세싱, 포장을 하고 보관을 해서 물류까지 하는 것들을 일체 디지털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농식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단순 유통을 볼 건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는 초기 창업부터 농식품 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 기업들도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었던 이런 유통 분야에 많은 어떤 시드나 이런 그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그 체질화된 이런 그 영역을 갖고 이제는 기술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희가 기존의 대기업이 하는 자금의 규모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POC라든지 기업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자칫 또 저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력이 또 노출이 될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이런 농식품 펀드에서 기술 개발도 자유롭고 좀 확장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성장하는데 큰 모멘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드머니로 활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고 앞으로는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스타일의 다른 역할은 이제 좀 자금 지원 혹은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조재만 상무님께서 이어서 그 VC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선 미스터 아빠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스타트업 기업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농식품 펀드 투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초기 기업부터 후기 기업까지 다양한 시리즈 라운드의 기업들을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용사이다 보니까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펀드를 결성을 하면서 정책 부합성에 일단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펀드를 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조합원, 출자자분들의 수익률 제고라는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 운용사와 기업들 간에 조금 괴리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두 마리 토끼가 결과가 좋을 때는 좋게 포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업들이 다 잘 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라는 시장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투자하고 나서 사후 관리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두 가지를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펀드 결성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저희 농검원에서 항상 먼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후속적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AI 여러 가지 내용, 인공지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농업 부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스마트팜 결성을 할 때 대기업 삼성그룹의 계열사와 또 상장사 한 군데가 저희가 같이 손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도 투자지만 한 4년 동안의 투자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SI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소개도 하고 서로 저희가 인사도 하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연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 효과로 나타나면 다음번 펀드 만들 때 저희가 또 이렇게 후속으로 출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우수한 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기업도 발굴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주인공이시거든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경영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도 좀 도와드리고 회사가 또 엑시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앞장서서 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연계를 해서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투자 펀드 조합을 만드는 어려움, 그다음 기업을 찾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저는 우리 기업들이 잘 되어야 사실 이 펀드를 만드는 목적도 달성을 하고 저희도 투자 조합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부분이라서 요 세 가지가 잘 이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운용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연치 않게 저희가 또 투자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밤 9시에도 전화 주시고 밤 11시에도 전화 주시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투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런 좋은 효과들이 시장에 많이 좀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농식품 모태펀드가 초창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도약하는 이제 성장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의 어떤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정혁훈 부국장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박준성 본부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 방향까지도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거기 나온 대로만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그 농식품 투자조합법상 그 개인 출자에 대해서 그 소득공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어볼 때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의 논리는 조금 저희가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다 같이 농업계에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요. 세컨다리 펀드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모든 스타트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식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IPO로 연결되기까지의 사실
사례가 별로 없고요. 사례가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도 전체 벤처만 봐도 IPO까지 한 14년 걸리는 게 평균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펀드는 존속 기간이 8년, 최대 10년, 평균 잡아도 한 8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 벤처 캐피탈 분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펀드를 활성화해서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농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있는 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농식품 투자조합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좀 꼭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레이터를 투자조합의 운용사 대상에 아직까지 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엑셀레이터가 국내에서 활동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창업 기획자 제도라고 그래서 도입이 된 게 2017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엑셀레이터 숫자도 한 100곳에서 지금은 500곳 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요즘에 보면 농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엑셀레이터들의 그 발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또 성과도 꽤 있기 때문에 엑셀레이터가 출자 운용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좀 우리가 입법 노력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요즘에 그 농식품 쪽이든 일반 스타트업이든 투자하는 주체 중에 그 금융사도 있지만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 같은 데서 그 펀드를 출자하면서 그걸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운용을 담당할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사를 모집하는 이제 공고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 공고를 내면 그거를 이제 쭉 보고 있다가 벤처 캐피탈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걸 따내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보면 그 모집 공고에 출자 대상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출자 대상에 농식품 투자조합을 명시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 투자 조합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요 정도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그 창업 벤처 전문 사모 집합 투자 기구 그러니까 뭐 이런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이런 거를 명시를 해놨는데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VC들이 들어가야 되는 농식품 투자 조합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응모를 하려고 하면 출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식품 투자조합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듣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농식품 투자조합에 별 관심이 없던 금융사나 투자사들은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용어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애로점을 좀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농금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도 수시로 지자체라든가 금융사에서 이런 모집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에 출자 대상 기구의 조합이 농식품 투자조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번엔 어렵더라도 다음에는 이거를 좀 포함시켜 달라는 레터 공문 같은 걸 만들어서 전수를 보내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태 펀드를 그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모태 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 농식품 스타트업 중에서 좀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성공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제가 어제도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스타트업, 농식품 스타트업 두 분의 대표님과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뭐 그린랩스 사태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약간 대형 그 사고 성격의 그런 투자 실패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그 투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말씀은 또 그렇게 나오더라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100%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건전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정서는 아직까지 농식품 스타트업 중에서 투자 성공 사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만 좀 머물 게 아니라 우리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좀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총체적으로 좀 더 지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뭔가가 좀 새로운 대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는 뭐 스타트업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제가 요즘 보면 제가 어제는 농진청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농식품 스타트업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그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거든요. 박사급 연구원만 1,200명이 있는 연구원은 사실 우리나라의 사례가 두 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개발되는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전임 청장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융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꾸로 민간 쪽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감은 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같은 공공기관인 농금원이든 또는 농금원과 연관되는 그 벤처 캐피탈들에서 그런 아직 어린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공공의 기술이나 R&D 연구 결과를 좀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관 협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현우 이사님 발표 중에 그 우둔지팜 사례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둔지팜 사례를 보면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우둔지팜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증시에 상장한 스마트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랜드 출신의 CEO와 CFO가 와서 상장까지는 성공을 시켰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모습은 그때 기대했던 거와 너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장을 시켰던 CEO, CFO가 상장 이후에 곧바로 이제 회사를 떠났고 그리고 교체된 CEO가 또 1년 단 돼서 교체되고 또 그분이 교체되고 세 번째 CEO가 지금 와 있거든요. 불과 한 2,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상장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좀 성장 가기 위해서는 경영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만약에 우둔지팜이라는 그런 좋은 사례가 만약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지 못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농식품 투자업계에는 저는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태 펀드를 이야기할 때 그 투자를 잘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 이후에 기업이 잘 되는 것까지도 조금 더 그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몇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짚어주셨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농금업분들이나 혹시 정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둔지팜 등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에서도 저희가 뭐 느낄 수 있는 점들은 역시 그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설립하고 초기 투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뭐 농업법인 연구라든지 여러 경영체 연구에서도 이제는 이제 좀 성장 단계의 혹은 성숙 단계의 기업들을 어떻게 잘 민간을 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잘 지원을 해서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에서도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과장님 얘기 듣고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앞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모태펀드가 탄생한 지 이제 2010년 이제 탄생이 됐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여기 계신 그 운영사분들 그리고 농금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노력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그 펀드 규모로 봤을 때 2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투자 생태계가 어느 정도 좀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5년간의 이제 성장이 좀 컸던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이제 자펀드 결성액이 3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제 25년에 이제 계획된 부분으로 치면 한 2,834억 원 정도의 자펀드가 결성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놓고 보면 12%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 놓고 봐도 연평균 7% 정도씩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아까 발표를 해주셨지만 푸드테크 분야 이런 부분들을 신산업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투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민간 출자 비중도 21년도에서 한 48% 정도 수준에서 25년도에는 한 60% 정도까지 민간 투자 비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이제 정혁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과정에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도출이 돼서 기업들이 이 부분을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전히 농식품 모태펀드는 우리 전체 벤처 시장에 있어서 비중은 좀 많이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전체 벤처 시장 중에 농수산식품 분야가 한 0.8%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면 24년에는 이게 2배가 돼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작은 규모고 전체적인 포션에 있어서는 작은 규모고, 그리고 좀 저희가 벤처 투자 특히 이제 조금 시리즈 A에서 B 단계의 좀 작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좀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역할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모태펀드 투자 이후에 이런 투자처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체계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박진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 확대라던가 그 창업 기획자에 대한 운용사 참여 그리고 민간 모펀드 도입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의가 되어서 지금 그 앞으로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는 그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태펀드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법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강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뭐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던가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과 같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투자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그 투자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라던가 그런 사후적으로도 저희가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 150조 원 규모의 그 국민성장펀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우리 투자 운용사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운용사들 또는 투자자들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요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금융위 쪽에 이제 제출하고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뭐 이런 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그 수요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창구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토론을 잘 들어봤고요. 모두들 이제 그 조금 뭐 아주 초창기에 이제 시드머니,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하던 어떤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조금 성장을 해서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좀 대규모의 투자라든지 굉장히 유니콘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 방향성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그 지원들 혹은 또 한계, 이런 것들 느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이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거나 했던 것이 벌써 한참 되었는데요. 그 10년 전에 비하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생태계가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속에 있으니까 좀 많이 정체되고 조금 어려워도 보이지만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농식품 모태펀드의 발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후의 어떤 모습이나 20년 후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그냥 솔직하면서도 저희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 간의 소통 중에 자주 나왔던 좀 워딩을 좀 그대로 전달드리면,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같은 유통 분야가 있고 또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내고 수익적인 어떤 뭐 빌드업 하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술력은 좋으나 좀 안타깝게 시장에서 좀 잘 안 나오네요. 다시. 근데 이제 그런 분야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깻잎 한 장도 구하기 힘들었던 그 불모지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80 이상의 노인도 저희 핸드폰으로 농산물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이 시장을 5년 동안 개척했거든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 빌드업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좀 제너럴하면서도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크기가 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좀 뾰족하게 기술의 깊이를 가져가야 되는 스페시픽한 영역에 있는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합을 또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농식품 분야에서 대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에 기술이 집약된 그 회사를 사실은 좀 인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팔로를 개척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농식품의 어떤 상품들이나 기술이 있다면은 훨씬 더 큰 성장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은 이 분야에서 뭐 M&A라든지 이런 건 좀 제한적인 영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좀 저희가 느꼈던 것은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5년이나 뭐 8년 사이에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행력 차원에서는 빠르게 또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지원이 있거나 관심이 있었으면 하고, 또 아까 요 메모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M&A라든지 이런 영역은 사실은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은 지금 대기업의 저희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대기업의 상품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스타트업들이 아까도 요거트라든지 많은 굿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들만 저희가 머천다이징을 해서 판매한다면 스타트업들 간에서도 이런 그 버티컬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좀 반복된 말씀이지만 회사 간의 어떤 합병이라든지 조금 더 새로운 방면에서 어떤
그 뭐 협업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모태펀드에서 많은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복되는 얘기보다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저도 좀 제언을 좀 드리면 운용사 입장에서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좋은 투자 기업을 저희도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근데 투자의 방식으로 본다면 저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지분 우선주 형식의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지분격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실적 중심의 IPO나 스펙 상장,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농구먼 자조합에서 가장 많이 또 인기가 있는 세컨더리 투자조합에서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주식을 인수해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실제로 농식품 저희가 기업들을 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분 투자를 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7, 8년, 8, 9년까지 이끌어 가려면 조합의 뭐 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중기부라든지 뭐 다른 섹터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흔히 말해서 저희가 예시를 든다면 뭐 홈쇼핑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미디어 포 에쿼티라든지 뭐 유럽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 베이스의 투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성과 기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들도 있고, 아까 저희 세이프 투자라는 뭐 저희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들도 요즘에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과 저희 투자의 방법들이 조금 연계가 된다면 오히려 저희는 그 농식품 기업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스마트팜이라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던 우리 스타트업과 현재 최근에 스마트 농업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과거에 학습했던 효과들이 지금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굳이 명확한 투자의 그 메소드 방법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고 저희 운용사도 좋아지고 펀드의 투자조합의 수익률 제고까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면 저희는 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또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안존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태생을 할 때 법을 그렇게 저희가 따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여건에서 내지는 이제 뭐 여건이 많이 변했고 하다 보니 그런 법 규정 정비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심층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혁훈 부국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좀 말씀 뭐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능 강화라든지 평소 하시고 싶었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자면 또 좋은 벤처캐피탈 같은 투자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도 또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여기 서해동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농구먼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입 직원 선발과 그다음에 순환 보직을 아마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공공기관에 마찬가지인데 그 농구먼에서도 농구먼은 워낙 또 분야가 뭐 보험 쪽도 그렇고 투자 쪽도 그렇고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뭐 기본은 그걸 하더라도 제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경력직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직원들 중에서 그 분야에 좀 오래 몸담았던 분들을 굳이 순환보직으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역량 개발 교육 지원을 좀 하고 스페셜리스트로 좀 키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저도 뭐 기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투자 회사나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투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 뭐 또는 끈끈한 네트워크 또는 아름아름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본질이나 역량을 파악할 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좀 오래 근무한 사람을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사제도에 좀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측면에 대한 지원에서는 아마 농금원도 투자기업 지원센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중에서 아예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는 데가 있고, 또 웬만한 분야 아니고는 국내 내수 시장만 바라봐서는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의 성장기, 성숙기 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태펀드에서 단순히 자금 지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의 그런 역량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뭐 많이들 계신데요.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이나 혹은 회사의 어떤 투자 부분이라든지 농금원의 역할이라든지 모태펀드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성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농경연의 이명기 박사님께서. 예,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정혁훈 기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기술의 활용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농촌진흥청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또 기관이 있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구원 입장에서 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그걸 통해서 기술 기반의 어떤 투자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또 농식품부는 어떤 좀 정책적 개선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거는 이제 농식품 모태펀드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아까 이제 투자처를 말씀하시면서 신성장 산업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라든지 물류, 유통, 식품, 이제 농산업 서비스 등등.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생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농업 생산 구조가 이제 빠르게 또 재편되면서 대규모 농가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화된 일반 농가가 어떤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러한 농가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좀 스스로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상무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이 기술원으로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제 농업기술원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이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그 기업들을 벤처 육성을 하고
R&D 관련 지원을 이제 농기평하고 같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엑셀러레이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펀드 중에 농업기술원이 먼저 그 육성을 하고 추가 투자를 하면 저희가 후속 투자를 하거나 IR을 하거나,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그 특히 저희들이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한지 모르게 그냥 서비스를 그냥 쭉 이어서 받는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다음은 농금원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그냥 그 일을 계속 마치 하는 것처럼 저희가 후속을 그냥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농업기관들을 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고,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저희 농식품 기업들이 어제도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전북 가서 그 공공기관이 어느 공공기관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쭉 이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세련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경영체들이 특히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투자를 받는 경우는 투자를 못 받는다기보다는 기존의 농업 생산에 관련된 그 정부의 정책 금융이라든가 정책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농민들 기업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을 내줄 수 있지만 농민들이 지분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에서 나오는 다른 정책 금융 서비스를 먼저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농가가 그대로 그 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제도는 프로젝트 투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만 같이 하고 서로 빠지는 방식으로 하는 그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걸 다스는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 후속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예, 상무님께서 좀 더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런 면들이 조금 개선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진흥원과 지금 농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뭐 농가라든지 농업회사 법인들의 형태들을 저희는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조합의 형태로 투자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뭐 좋은, 흔히 말해서 과거 저희가 뭐 다량의 농가라든지 아니면 많은 대지에서 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기술이 활용되어서 저희가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도적이나 아니면 이런 레귤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못 받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 농업회사 법인,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거, 그리고 파이낸스,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모든 기업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또 근무하시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합의 형태라든지 투자의 형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또 붐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농가라든지 이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많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공람화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기존에 이제 밭작물 농사를 하는데 농업 경영인에 선정이 돼서 그 자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요 옆에 방에는 이제 기후 이제 변화 때문에 이제 그 물 대책에 대한 걸 하듯이 이게 이제 그 저는 이제 강원도 저 산골에서 왔는데 안반대기에 배추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근데 이제 그 무너지는 이유는 고온에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비에 또 다시 고온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농업 경영인 선정된 친구가 만약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지 스마트화를 하고 싶다.
우리가 왜 보통 스마트팜 하면은 평당 뭐 네덜란드 벨로 형이니 뭐 이래서 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시설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밭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비 올 때는 비 못 맞게 하고 또 물은 자동 관수 들어가게 하고 위에서 안 뿌리고 밑으로 뿌리로 들어가니까 이 위에가 이제 무름병이 올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뜨거울 땐 차광을 해주고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가능할까요? 혹시 뭐 본부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농금원에 그 투자 컨설팅을 위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문의센터 그런 것이 투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진짜 딱 그런 케이스로 온다고 하면 이건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아까 제가 농축산경영자금이라는 거하고 농업종합자금이라는 거 말씀드렸던 게 그게 기존의 농업을 위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소농 중심으로 이제 농축산경영자금이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대농 중심으로 이제 농업종합자금이 쓰여지고 있어서 그 전통적인 농업의 범주라면은 저희 투자금을 쓰지 않더라도 더 좋은 정책금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인이 기후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실 경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그중에 만약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기존의 이제 농업 정책 자금 외에 어떤 정부의 그 R&D라든지 어떤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농업인이 같이 한다면 그건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또 정책금융도 연계될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평입니다. 만평인데 지금 이제 그 좀 전에 정부 자금 하는데 정부에서 하우스 시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3만 원인가 이래요. 100평 기준에. 그 40% 50%밖에 안 줘요. 그럼 나머지 다 자부담해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에요. 그럼 나머지 자부담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한 예를 들어 50% 한다 이러면은 뭐 똑같이 이제 7만 5천 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씨앗 뿌리고 뭐 퇴비하고 이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수가 작으면은 말을 못 해요. 지금 맞아요. 정부 자금이 가야 되는데 뭐 만평, 2만 평 대규모 단지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를 과장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투자 개념에서 입장을 한다면 지금 40%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나머지 부분을 감당을 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투자에서는 40%가 아니라 1%도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사업성을 보고 그 사업성을 보고 100%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사업성을 투자의 대상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파프리카 하우스 만평 하겠다 그건 되나요? 파프리카 하우스 자체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걸 하겠다라고 파프리카 하우스 하겠다고 하는 거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주는 거는 기존의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프리카 좀 전에 사례로 발표했던 것도 토마토 농장입니다. IPO 선고까지 한 거를. 그러니까 우등지팜 우수 사례도 토마토 농장이니까요. 그게 이제 뭐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투자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일반 케이스를 모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다 받겠습니다. 마이크요.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꽤 오랫동안 이쪽 일들을 하면서 지금 뭐 우덤지팜 우수 사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요즘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고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은 곳들이 지금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마트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스마트팜에 투자를 대부분 망설이시고 있더라고요. 의시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뭐 목적성 펀드가 만들어지니까 어찌됐든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외형적으로 있는 회사들한테 계속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술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신 건지. 제가 사실은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그 투자를 그 검토를 해달라는 제 요청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넣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넣으시더라고요. 그 목적성 펀드라서.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농공원에서는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그게 한번 궁금합니다. 농구먼에서는 이제 펀드에 그 선정을 하고 출자를 하고 그 펀드가 투자를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투자 회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도 그 투자 회사에서 지는 거고, 저희도 이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결과를 이제 분담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저해야 되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데가 아닌데 억지로 투자를 한다,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쉽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은 펀드를 처음에 제안하고 펀드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그 회사의 내부 규정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설명을 추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CKD 창조에서도 많이 스마트팜 하고 계시는데, 그 스마트 농업 관련돼서는 뭐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뭐 가장 먼저 저희 농식품 펀드 운영에서 이제 뛰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에 있어서 기자재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결과물, 나오는 작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운용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목적성에 맞는 펀드를 저희가 결성을 했기 때문에 그 펀드의 주목적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사실 뭐 이게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뭐 틀리냐 그런 것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농촌, 이 스마트팜에 잘 활용이 되어서 얼마만큼 퍼포먼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바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뭐 단 한 번의 투자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출이 아니고 저희는 성장성과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장의 스마트 농업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탄소 중립까지 많이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여기는 반드시 또 사업성과 파이낸스가 좀 붙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운용사에서 뭐 투자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만큼 책임성과 그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뭐 저희도 레퍼런스 체크나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면서 의사결정과 사후 관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워낙 농식품 모태펀드가 정책 펀드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고 또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는 그것들을 잘 밸류화할 수 있는 KPI 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제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발표 수고해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간을 지켰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잘 지켜주고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될 정도였는데 토론자 분들 그리고 플로어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